자, 의심받는 사람들 왜? 주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선 요즘에 의심받는 사람들 중에서 이거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죠. 배우 이성균 씨. 지난 주말에 경찰에 나가서 조사받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왔죠. 그때 당시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서 많은 분들께 큰 실망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너무 힘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쪽으로 말씀하실 예정인가요? 휴대폰 이미 제출했고요. 다음 정식 조사 때 필요한 요청사항들 잘 응하고 왔습니다. 추후에 조만간 조사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성균 씨의 경우는요,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고 명확한 그런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고 성실 조사받겠다. 이걸 좀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일단 오늘 두 분 변호사 모시고 이 얘기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 볼 텐데 우선 손정혜 변호사. 지난 토요일 조사가 1시간 한 10분? 1시간 남짓? 생각보다 굉장히 짧았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성균 씨 측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정작 처음 조사 때는 대부분의 이제 진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거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투약 횟수나 장소나 일시 누구랑 했는지를 특정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변호인 입장에서만 입장을 드리는 겁니다. 그 변호 전략과 언론 대응용 어떤 설명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변호인 입장에서도 지금 구체적으로 정밀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는 그 유흥업소 실장 A라는 사람의 진술과 뭐 의사가 건넸다라는 여러 가지 보도가 있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자백 차원의 진술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인 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변호인 입장에서도 내가 마약을 얼마나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식 조사 요청이 오면 그때 이야기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어제도 정식 조사였고 피의자 신문 과정이었거든요. 그렇죠. 뭐 조사받는 게 정식 조사하고 비정식 조사가 있겠습니까? 네, 워낙 사안의 중담이 크니까 이 어떤 조사 기일을 늦출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어떻게 마약 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할지를 조금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1시간 10분인데요. 그럼 경찰에서 좀 이거는 추정, 상상을 해봐야 되는데 뭘 물어봤을까요? 1시간 10분 동안? 처음에는 인정신문으로 뭐 재산관계, 가족관계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물어보게 되고요. 사는 집 주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고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백할 것인지 어느 정도 이야기할 것인지 그리고 증거와 관련해서 현재 차량하고 휴대전화를 이제 제출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마약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모바일 채취했고요. 또 소변 검사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과 과정을 겪어도 1시간이 빠듯하거든요. 아마 그 정도 하고 구체적인 진술은 이제 거부하다가 차회하겠다라고 돌아온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정영진 변호사. 네네. 과거에 이렇게 마약 관련된 변호를 좀 맡아보셨어요? 뭐 몇 번 해봤습니다. 아, 그러면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네. 지금 어떤 그림인지는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이성균 씨 마약 혐의인데 이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뭐 보도에 따르면 묵비권, 그러니까 발언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또 변호인 측에서는 거부한 거 아니다 발언인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뭔가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 같긴 해요. 이러면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원래 처음에는 이렇습니까? 아니죠. 처음부터 조사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성균 씨는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인정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부인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으니까. 그런데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흥업소 A 실장은 이미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선균 씨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물어보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됐을지 파악이 아직은 안 되는 거군요. 그거에 대해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선균 씨는 다른 그 사람 뭐 좀 이따 이야기할 지드래곤이나 이런 사람과 달리 3억 5천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쪽에다가 아무튼 뭐 협박을 받았지 어떤지 건넸다는 그 돈. 그렇죠. 공갈로 인해서 갈취당한 돈이 무려 3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것도 사실 처음엔 3억 5천만 원이었다가 뭐 수억으로 약간 좀 뭐가 액수가 바뀐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굉장히 많은 거액이 뭔가 갔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어쨌든 억대 그 거액을 갈취당했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본인이 마약을 안 했으면 돈 내놓으라고 하면 오히려 저 사람이 날 협박한다 해가지고 먼저 형사 고소를 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 만약에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형사적으로도 처벌 당하는 것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요. 민사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소식은 간이 검사, 소변 검사 했던 모양인데 거기서는 음성이 나왔단 말이죠. 일단 그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인정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시간을 좀 벌어보자. 1시간 만에 나왔다는 이야기는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처음에 딱 오면은 미란다 같은 고지를 갖다가 해요. 당신은 진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너 누구냐 이선균 맞냐? 뭐 그거 확인하는 거죠. 주소, 뭐 학력, 뭐 직업 이런 거 재산 뭐 그런 것까지 가족 관계까지 그거 하고 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 조사는 그 정도만 하고 나온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조서를 갖다 보고 거기에 도장을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도장 안 찍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 봐야 되는데 그런 시간 딱 하면 그게 딱 1시간일 거거든요. 뭐 조사라고 하기가 좀 그러네요. 전혀 조사가 없었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러니까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진술을 거부한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선균 씨 불렀던 것은 아닐 거고 그런데 이선균 씨가 지금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집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정밀 검사 결과 나온 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마약 성분이 딱 나왔다. 그러면 물적 증거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할 테니까 그때 가가지고 뭐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지 아니면 만에 하나 이제 정밀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음성이면. 그러면 또 머릿속이 또 더 복잡해지겠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균 씨하고 그 변호인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쯤이면. 자, 그럼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간이 검사 얘기인데요. 자, 28일 1차 소환 조사 때 1시간 10분 조사한 그때예요. 간이 시약 검사를 했는데 이건 음성입니다. 음성이면 아니란 소리인데. 자, 손중희 변호사. 이거 음성이 나왔다는 거는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네, 간이 시약 검사의 음성이라는 것은 간이 시약 검사가 가지는 특수성은 오래 전에 했던 마약 성분까지는 검출하지 못하고 통상적으로 사람마다 체질이나 이런 사항은 다르지만 5일에서 10일 사이에 한 마약 성분만을 이제 반응한다. 그럼 가장 최근에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 한 열흘 전쯤에 열흘 정도의 마약을 투약했으면 그건 잡아낼 수 있으나 그 전에 거는 모른다 이겁니까? 네, 이선균 씨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협박을 당해서 3억 얼마를 건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협박 시점이 10일 전이라고 한다면 협박 이후까지 마약을 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간이 시약 검사 기간 동에는 마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음성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다만 이제 모발 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뭐 채모라고 하겠죠. 여기에는 이제 이 모발 안에는 굉장히 극소수긴 하지만 마약 성분이 길게는 1년까지 검출해낼 수 있다. 1년 전에 한 것까지 역산해서 분석해낼 수 있다. 물론 정확한 뭐 몇 월 며칠에 한 거를 검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까운 시일 내에 이렇게 성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가수 정밀 검사의 결과 이 소변에 대한 정밀 검사 조금 더 기간이 역산해서 많이 검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모발 검사를 통해서 성분이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자백을 이끌어내는 과학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휴대전화를 이제 제출했다고 하는데 휴대전화가 여러 대인지 그 한 대만 썼는지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제출된 휴대폰으로 만약에 A 실장이라는 사람과 마약을 계속 같이 해왔다라고 한다면 이게 저도 이제 확인되지 않아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만났던 날짜나 그 대화를 보면 이 사람이 이날 어디에 어떻게 이동해서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마약을 했겠구나라는 정황이 확인될 수 있잖아요. 이런 퍼즐을 수사기관에서 지금
맞춰가고 있고 뭐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밀 검사에 관해서 화면에서 잠깐 설명이 나왔는데 아니 이게 오래 걸립니까? 국가수에 지금 마약 사건이요 대기하고 있거나 길게 잡으면 한 달 이상, 2달 이상 이후에도 결과가 안 나온 사건이 많습니다. 마약 사건만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성폭력 사건에도 마약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일단 마약 성분 검사 건수들이 많은데 지금 인천경찰청에서는 긴급으로 의뢰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 2, 3주 안에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사건은 몇 달 후에 결과를 준 경우 사건이 많아서 밀려있기도 하고요. 밀린 거군요, 그거는. 예, 그래서 일단 2, 3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 정밀 감정 결과가 나와야 본격적으로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상황인 거네. 일단 저걸 기다려봐야 되는 거네요. 근데 조혁진 변호사, 만약에 저것도 음성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것도 음성이면 서로 간에 머리가 복잡해지겠죠.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물적 증거는 그 마약 그 검사 결과, 그건 물적 증거가 빤한 거고, 그다음에 인적 증거는 뭐 A 실장이나 뭐 그 조달해 줬다, 공급했다라고 한 의사나 이런 사람들의 증언도 사람의 말도 증거인 거고. 진술. 그다음에 이제 또 정황 증거도 있지 않습니까? 3억 5천만 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딱 해가지고 만약에 정밀 검사가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이런 그 양성 반응으로 나오면 더 이상 이선균 씨가 버티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때는 자백을 해야 될 텐데. 양성이면은 수사가 좀 이렇게 쭉 빠르게 진행될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제 음성으로 나온다 그러면 아무리 A 실장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약한 적이 없다. 이렇게 우길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지금 과학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손 변호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뭐 1년 전 그런 것까지도 다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간이 검사라고 하는 거는 얼마 되지 않은 그 기간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마약이 굉장히 중독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문제가 막 발생을 해가지고 나한테 수사가 들어올 것이다. 나 이제 검사 받아야 된다. 그 상황에서도 마약을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경찰은 약간 그 시간적인 타이밍을 놓쳤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빨리 그 검사를 했으면은 간이에서도 나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국과수에서 빨리빨리 이제 사회적 관심사가 된 사건이니까 결과가 다른 경우보다는 빨리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이선균 씨의 어떻게 보면 운명이 그 결정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선균 씨 관련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있죠. 가수 G드래곤. 화면에 있습니다. 뭐 소식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일단 여기는 마약 혐의를 부인을 했죠. 이선균 씨하고는 약간 상황이 달라요. 이선균 씨는 그거에 대해 뭐 약간 설명이 없었지만 여기는 부인을 했어요. 투약 사실 없다. 언론 보도 내용과도 무관하다. 그런데요, 이게 오늘 또 알려진 게 이제 뭐 이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뭐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변호사비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 그리고 또 들어온 소식이 있거든요. 그럼 화면 밑으로 좀 보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통신 내역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 손정혜 변호사. 일단 여러 가지 내용인데 우선 이 가수 G드래곤 혐의를 오늘도 부인했어요. 앞서도 부인했는데, 그리고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러면 혐의를 부인하면서 내가 기꺼이 가서 조사받겠다. 이거는 자신감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자신감으로 볼 여지도 있고 진짜 억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시점에 했을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선균 씨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강도 높은 부인입니다. 그리고 즉시 수사에 협조하겠고 이제 뭐 모바일 감정이나 이런 것들 다 하겠다고 나오고 있어서요. 그리고 통신영장이 기각됐다라는 건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사람의 진술과 주장 말고는 지금 수사관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자료가 없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통신영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수사의 기본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소명만 하더라도 나올 수 있어 보이는데, 일단 이 내용이 첩보를 통해서 내사를 통해서 이제 피의자로 전환됐을 때 보통 마약 사건은 누군가 공범이나 유통책이나 누군가의 그 진술로 이제 그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혹여 그 진술이 허위 주장일 때가 간혹 있습니다. 내가 살고자 다른 사람 이름 팔아서
그 어떤 수사에 협조했다는 명분으로 좀 감형을 받거나 수사망에서 이제 벗어나려는 시도들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진술만으로 지금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보안 수사 이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드래곤 사건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당사자 측에서 마약을 안 했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일단 부인을 하고 있어요. 상황이고 오늘 또 이제 반박 자료를 낸 것은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한 게 아니고 뭐 10억설, 20억설도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어서 한 유튜버가 이제 그런 걸 주장을 했는데 아니라고 또 부인을 한 거네요. 네, 일단은 법무법인에는 수십 명이 있고요. 거기에 대표가 뭐 누구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소속돼 있는 다른 변호사님 한두 분이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대표 이름으로 선임계 같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임된 변호인, 실제 수행하는 변호인이 이 헌재 재판관인지 아니면 법무법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선임계에 같이 이름이 올라가게 된 것인지는 확인이 안 돼서 섣불리 정관을 선임했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혁신 변호사, 네네. 이런 유명한 연예인들, 이런 예를 들어 마약 사건 이런 거면은 주로 어떤 변호사 또는 로펌이 담당을 합니까? 그런 게 좀 뭐 경향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까? 뭐 어떨 때는 뭐 김앤장 같은데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 큰 로펌에서 하는 경우도 네, 있고. 그다음에 뭐 개인 변호사 아는 지인 통해 가지고 그 변호사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뭐 그거는 그야말로 피의자가 자신한테 제일 그 도움이 될 만한 변호사가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선임을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큰 로펌이 좋을 수도 있지만 큰 로펌은 좀 주눅이 들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자기 친구라든지 아니면 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변호사다라고 하면 거기가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수시로 잘 이렇게 신뢰관계에 싸우면서 대응할 수 있겠다. 그럼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 가지고는 특별하게 이야기할 건 없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체포 구속하고요, 압수수색은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피의자인데 구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제가 피의자인데 제 핸드폰 뺏기는 거하고, 핸드폰 뺏기는 것도 기분은 나쁘지만 구속당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은 체포 구속 영장보다 요건이 훨씬 더 간단해요. 그래가지고 범죄 수사할 필요성이 있고 범죄 혐의의 정황이 있고 그다음에 해당 사건과 관련성이 있고, 이 정도만 되면은 법원에서 웬만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몇백 번 압수수색 영장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뭐 그럴 만한 거거든요. 그냥 웬만하면 다 내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GD 관련해가지고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기각이 됐다라고 하니까 경찰이나 뭐 이렇게 수사기관에 초기 수사가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기각됐다라고 하는 게 수사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께, 제가 변호사께 이 질문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냐에 따라서 뭐가 상황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세간의 인식이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소위 말하는 정관 변호사 선임하면 유전 무죄, 힘 있고 돈 있고 많은 변호사 그렇습니다. 선임료를 내면 훨씬 더 감경을 받거나 뭐가 대형 로펌에 맡긴다면 뭐가 달라지지 않은가? 뭐 이런 인식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요. 편의를 봐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정관예우가 예전보다는 강하게 작동하지 않는 국가이고 엄청 투명해졌습니다. 요즘은 재판부랑 변호인과 뭐 인적 관계가 있다거나 뭐 학연이 있다거나 하면 기피 신청도 많이 하고 스스로 이제 회피하기도 많이 하시고 또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엄격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간에서의 정관예우는 약간 풍선처럼 잘 터지는 어떤 허울 좋은 명분일 수 있다. 다만 이제 정관이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수사의 경험이 많거나 이 동종 판결들을 많이 분석해본 그 전문성이 있다면 좀 높게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내가 정관이라서 사건이 안 되는 사건을 잘해주겠다, 뭐 어떻게 해주겠다, 힘을 써주겠다는 건 사기성이 가깝습니다. 요즘 그렇게 적나라하게 영업하시는 분들 없고 저는 정관예우로 뭐 판사의 그런 것들을 막 홍보하는 업체는 오히려 더 의심스러운 사람들이다. 오히려 묵묵하게 서면 작업, 증거 분석, 사실관계 분석하는 변호사님들이 훨씬 승소율이 높더라고요, 경험상.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근데 요즘 우리의 분위기는 오히려 연예인들이 굉장히 이름 높은 정관을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위화감을 받거나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돈으로 무마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때
성실하게 책임감하게 하는 변호사인한테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내가 위급할 때는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왜냐하면 10억을 주든 20억을 주든 내 인생에 걸린 일이죠. 예. 사람은 항상 그렇게 어려울 때 뭐든지 시도해보는 경향이 있어서 변호인을 누가 선임했는지를 가지고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또 왈가불가할 게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혁신 변호사께는 이거를 특히 이제 선임 뭐 비용이 뭐 억대로 간다, 뭐 엄청난 금액들을 막 얘기를 해요. 주장이긴 하지만 네네.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신빙성이 있죠. 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연예인들이 특히 이제 GD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 상상 이상의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엄청나게 인기도 누리면서 돈도 많이 버는 거죠. 그런데 이제 GD 입장에서 이게 처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약이. 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문제가 되면 본인한테 미치는 타격이 굉장히 크니까 그러니까 돈도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본인이 이게 마약이 만약에 부인하고 있으니까 예. 만약에 이제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를 수 있으니까 뭐 GD 입장에서는 몇 억을 쓰든 몇십억을 쓰든 그것이 뭐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되면은 그렇게 이제 변호사한테 지불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김만배 씨 같은 경우도 뭐 100억 이야기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 비용이라고 하는 게 의사는 예. 의료보험 수가라도 있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그야말로 그 딜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 들어보니까 뭐 천차만별이다 뭐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뭐 네네. 그때 다르다. 이런 가운데요. 지금 사실은 이 연예인 관련 이 마약 사건이 터진 뒤에 이거 뭐 더 큰 거 있는 거 아니냐? 혹시 뭐 누구 더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좀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경찰이 좀 설명을 해놨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성균 G드래곤 외에 마약 사건 추가 수사 대상 연예인 없다. 일단 경찰은 선을 걷네요. 지금 일단 추가적으로 더 수사 대상인 연예인은 없다라는 이렇게 설명이 좀 오늘 있었고요. 그리고요. 이건 좀 며칠 지났어요. 경찰청장이 마약 관련해서 한 예의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흉악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경찰의 수사 역량을 한층 더 높여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 침해 범죄, 더욱 교묘해지는 마약, 사이버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겠습니다. 자, 마약 사건, 특히 연예인 관련 마약 사건이요. 언론에서 뭐 굉장히 주목하고 사실 정치권도 주목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만큼 대중들을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세간에 좀 주목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아무튼 좀 중요한 거는요. 명확한 내용이 좀 밝혀지고요. 죄가 있으면 처벌 받고요. 죄가 없다라면 억울한 일은 없어야 되는 거고. 뭐 이게 원칙 아닙니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또 다른 인물 있죠, 요즘에. 요즘에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이름 발음 어렵습니다. 전청조. 그리고 국가대표 펜싱 선수였던 남현희 씨. 이렇게 등장하는 이 내용인데요. 우선 관련 영상을 좀 묶었는데요. 확인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보시죠. 제 입장에서 이게 정말 잠잠히 일주일이고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질 부분 같은데 어쨌든 시간 지나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모든 일들. 그런데 제 이야기로 하여금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까 봐에 대한 걱정이에요. 첫 번째는 남현희 감독님. 제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했어요. 나는 그러면 뭘 해줘야 되냐, 이제 친구가 되어달라, 가족 같은 친구가 되고 싶다였어요. 한참 동생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 딸 아이한테 느끼는 감정을 이 친구한테 느끼게 됐어요. 안쓰럽고 불쌍하고 안타깝고 꿈 같은 느낌. 그 악마를 제가 믿고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저 또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무리를 일으켜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리고 특히 펜싱님들한테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제가 너무 무지해가지고. 자, 펜싱 국가대표 선수 출신 남현희 씨. 그만큼 주목을 받는 인물이었는데 어떤 결혼 발표가 있었잖아요. 전청조라는 인물과 결혼하겠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모습까지 공개 사항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더니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보면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뭐가 그냥 발칵한 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근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궁금증을 얘기하시더군요. 도대체 그 전청조는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 하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남현 씨가 내놓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펜싱을 배우러 올 때 28살 여자라고 소개를 본인이 직접 했고, 네, 여자다라고 왔어요. 본인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했고. 아, 죽을 병에 걸렸다고요? 네, 시한부라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고요. 저는 실제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이 힘겹게 저한테 성전환 수술을 한 것에 대한 고백을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고 싶었고. 일단 전청조 무슨 시한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피를 토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도 없고, 일단 손정혜 변호사, 많은 분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저 부분이었거든요. 무슨 아이를 갖고 싶어 했다. 그다음에 뭐 임신. 근데 법적으로 여성이라면서요, 전청조가. 근데 성전환한 걸로 믿었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상황인 겁니까, 도대체 지금 이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건 여성이다가 명확한 것 같고요. 성전환 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남현 씨는 성전환한 걸로 믿었다 이겁니까? 네, 성전환 했을 뿐만 아니라 생식 능력도 일부 있을 수 있다라는 환상과 착오에 빠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었다라는 인터뷰 내용까지 나오고 근데 있습니다. 성전환을 해도 아이는 낳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 그것까지 제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뭐 고안 관련한 수술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일단 사람이, 저는 이 전청조라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행각은 하나의 연출된 사기 쇼를 다양한 인물 배역들을 시키고 주변을 만들어서 지금 남현희 씨를 철저히 속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여자들이 좀 동정심이 많고 착한 사람들이 들으면 눈물 날 정도 소재만 뻑뻑 뽑았습니다. 일단 시한부. 뭐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다든가 뭐 피를 토한다, 이거 다 연출했었겠죠. 이 시한부를 연기를 한다거나 혼외자, 들어도 좀 역사가 아파 보이잖아. 어렸을 때 힘들었을 것 같고. 그런데다가 성적인 혼란까지 있는 성전환 수술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믿기지 않은데 약간 믿을 수는 없는데 또 그거를 되물어서 따져 묻거나 진실 팩트 체크까지 못한 상황에서 애정 공세를 하고 이제 의지할 곳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니까 좀 판단력이 매우 흐려진 상태 아니었나. 특히 이제 나이가 40이 넘으셨다고는 하지만 또 사회 경험이 부족하거나 또 운동만 많이 하신 분들이 좀 판단 능력이 조금 그 당시에, 지금 말고 그 당시에 좀 흐려졌을 개연성도 있어는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스토리가 충격적이고 드라마로 소설을 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꼬아서 쓰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남현희 씨가 이 사기쇼의 피해자냐, 알고도 가담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좀 의문을 가지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또 이게 뭐 여여 관계일 수도 있고 뭐 남녀 관계일 수도 있는데, 일단 친구였다가 친밀해지고 의지하는 것 같으니까 본인이 성전환 수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서 약간 그 상태는 가스라이팅 상태였던 거 아닐까. 그래서 그냥 믿었다, 그거를. 그러니까 의구심은 있는데 몇 번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의심해서 묻는 것조차 좀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납득은 잘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고요. 그리고요, 남현 씨가 또 설명한 거 있는데, 이 전청조가 뭐라고 할까? 이게 선물 공세라고 할까요? 뭔가 아무튼 어마어마한 거를 본인한테 줬다. 뭐 이런 걸 좀 설명한 대목이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저한테 처음부터 명품을 계속 사줬어요. 상위 0.01%의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대면을 하려면 옷을 명품을 꼭 입어야 된대요. 집도 시그니엘에 와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 100억 시그니엘 집을 제 명의로 해준다고 해서 제가 해주지 말라고 계속 거부했어요. 저 너무 무섭다고. 그 돈 가지고 있는데요. 전부 다 저는 돌려주고 싶어요. 저는 처음부터 욕심도 없었고, 제가 안 올리니까 왜 안 올리냐고. 왜 안 올리냐고 다그쳐요? 네. 자, 손정혜 변호사. 일단 월세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집에 머물렀다는 거죠. 거기 살았다는 거고. 그리고 승용차도 뭐 단순히 그냥 명품이 아니라 수억 정도 되는 차. 그리고 명품 가방들. 그리고 뭐 경호원도 뭐 월 1,500만 원씩 주는 경호원을 몇 명씩 데리고 다녔다. 근데 전청조는 이 돈을 어디서 난 걸까요?
뭐 투자금, 사기금 돌려막기 했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소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그 짧은 시간에 그런 수억 원대의 돈을 본인이 근로노동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고 지금 고소고발이나 여러 가지 진정이나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투자금으로 이 돌려막기 해서 현혹시키는 데 썼다. 그리고 현혹시켜서 여기서 또 돈을 받으면 또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또 그 사람들이 고소한다 그러면 무마용으로 쓰는 게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이죠.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워낙 남현희 씨가 국민적인 사랑도 많이 받았던 선수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진실을 확인해주는 차원에서 전국적인 지금 피해 폭로가 나오고 있잖아요. 본인이 얼마나 편취를 해왔는지는 진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지금 전청조 씨 전력을 보면 임신을 소재로 남성들을 속인 경우도 꽤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여자랑 결혼한 이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 치고는 정말 대범하다 못해서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기 때문에 아마도 가까운 수일 내에 수억 원씩 수천만 원씩 이 사람 말을 믿고 투자를 했지만 그 돈은 결국 여기 고가의 승용차, 뭐 명품 선물, 뭐 보디가드 비용 이런 걸로 지출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좀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조혁진 변호사. 네네. 일단 남현희 씨가 무슨 자동차, 고가의 명품 뭐 이런 걸 일단 선물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뭐 SNS에 올리라고 뭐 막 그랬다는 거예요. 왜 안 올리냐고 섭섭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올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근데요, 이거 아무리 봐도 이게 누군가 피해자를 만들어서 생긴 돈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이게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이게 공범이 되면 환수가 될 수 있을 텐데 공범이 아니면은 뭐예요? 공범이 아니면 그냥 선물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법적 선의로 몰라서 그냥 받은 것뿐이다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남현희 씨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막장 드라마도요. 그 스토리를 이런 식으로 짜면 욕 먹어요. 이거 막장 이렇게 짜면 욕을 먹는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 전청조라고 한 사람이 재벌 3세 혼외자 호소인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재산 잠깐만요. 잠깐 이게 복잡한데 뭘 호소했다고요? 재벌 3세 혼외자 호소인.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성전환했다고 했고 그다음에 통장에 돈이 51조가 있대요. 그렇죠. 51조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데 51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강연하면서 돈을 갖다 받았다는 거거든요. 51조면 우리나라 만약에 진짜 51조가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1등 부자 아닙니까? 51조가 있으면요. 제가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 1조 부자면 하루에 1억씩 써도 원금이 그 이자만으로도 1억씩 나오는 거예요. 이자만 1억씩. 하루에. 하루에. 그러니까 51조가 있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하루에 이자만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투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51억씩 죽을 때까지 써도 51조는 남아 있는 거라고요. 그런 돈이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뭐 명품에다가 그 뭐 차가 또 그냥 보통 벤츠를 넘어서는 3억짜리 차라고 하고. 아까 뭐 잠깐 뭐 이렇게 표시가 나왔는데 아무튼 그건 단순한 그냥 좋은 차가 수준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남현희 씨 몇 년생인지 제가 찾아봤더니 81년생이에요. 전 씨는 몇 년생이냐면 9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15살 차이가 나고 이게 남녀 관계인지 여여 관계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공범이라고 하는 게 공동 정범도 있고 그 교사범도 있지만 방조범도 있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이걸 지금까지 남현희 씨가 계속 몰랐다라고 그렇게 그 주장을 해도 어느 순간에는 알았을 거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 전 씨의 사기 행각에 방조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누가 봐도 남현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용해서 그냥 그 피해자들을 그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남현희 씨가 아무런 그냥 난 책임이 없고 그냥 내가 받았던 명품 그냥 돌려주면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상황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논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 준비된 내용은 무슨 어떤 뭐 기업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뭘 물려준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설명이 좀 있어요.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동료들과 후배들은 실업팀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먼저 만들어 달라고 한 건 아닌데 먼저 이제 피호텔로 실업팀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전청조가 먼저.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꿈 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고마웠었던 거죠. 저는 아이를 낳고 싶어는 했어요.
전청조를 만나게 된 거고 또 전청조 또한 아이를 낳고 싶다. 파라다이스에 뭐 자식을 물려주고 싶다. 저기에 등장하는 뭐 기업 이름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뭐 지난주부터 이제 펄쩍 뛴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지금.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일단 이런 강력하게 이제 부인하는 입장이 나왔고요. 네, 손정혜 변호사. 가만히 앞선 영상 쭉 들어보면 남현 씨가 굉장히 자세히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입장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 의도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남현희 씨가 지금 본인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으면요. 예. 방어한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고소 소송전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현희 씨가 하는 관련된 이제 운동 사업과 관련해서도 투자를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주된 역할은 전 씨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남현희 씨도 어찌됐든 민사상 피고로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고요. 범죄도 이제 이미 이제 피고소인으로 고소장이 나오거나 진정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랑 전청조 씨랑 이렇게 구분해서 나도 사기의 피해자가 명확히 되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범이 아니더라도 방조범으로 일부 책임을 져라라는 목소리가 피해자들 사이에서 나올 여지가 있는 것이고 특히 이 사건이 자기 입으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약간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엽기적인 면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대중들에게 어찌됐든 호소력 있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기의 피해자가 됐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도 공범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 적어도 방조범일 수 있고 본인의 가실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윤리적 도의적으로 책임감을 강하게 가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법적 책임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보이스피싱이나 정말 황당한 사기 사건들 엄청 많거든요. 예. 저기 뭐 부산에 금이 이만큼 있고 이런 별별 사건들 많잖아요. 왜 속나 보면 정말 치밀하게 속이려고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그 어떻게 보면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들로 있는데 그런데 그 피해자에게 자칫 계속 너무 엄격한 잣대로 손가락질하다가 또 피해자가 좌절하거나 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좀 수사 결과를 좀 빨리 신속하게 해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전청조가 피해를 얼마나 야기했는지를 좀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범죄 수익이 남아있다면 빨리 회수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이 막상 지금 남현희 씨는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전청조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지금 소재 파악을 하고 있는데 소재 파악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체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체포를 하고 구속을 하려면요. 예. 어찌됐든 피해자 진술들을 다 어느 정도는 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좀 소환 조사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되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남현희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전청조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도 냈거든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피해본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가족분들도요? 네, 저희 엄마랑 제 동생과 제 친척들, 주변 사람들 명의로 뭔가를 했던 정황도 이번에 제가 확인을 하게 됐고 너무 많은 나쁜 짓을 많이 해왔어요, 전청조가. 그래서 저도 고소를 할 생각이에요. 네,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려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 남현희 씨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좀 꺼내놓으신 분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제 지인이 사기 피해 미수를 입었어가지고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보다가 이 전천조 관련된 업체가 강서구 소재 업체인 것을 확인을 하고 제가 이 사건은 이제 강서 구민들도 피해가 있을 것 같다라고 싶어가지고 한번 파헤치게 되었습니다. 남현 씨는 성 전환을 하고 나서 전청조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한테 제보를 주신 분들 중에 제보자가 여성분이신데 이 전청조 씨가 친한 언니 동생으로 지내는 관계인 상태에서 같이 밥을 먹었기 때문에 전청조 씨가 이제 언니라고 하는 것도 남현희 씨가 다 들었고요.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거는 나는 피해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피해자인지 본인이 좀 밝혀야 되지 않을까. 이용만 당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용당한 건 없어 보이거든요. 상당히 좀 모순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일단 김민석 강서구 의원의 저런 어떤 입장,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 경찰 관계자 어떤 설명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 화면에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남현 씨 공범 여부 관련 뭐 이런 질문도 좀 나왔거든요. 게다가 경찰 관계자가 진정서 얘기를 하면서 진정서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볼 방침이다. 까지까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좀 확인해 보겠다. 어떤 원칙을 좀 얘기했어요. 정혁진 변호사. 네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거는? 글쎄요, 남현희 씨가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무슨 피해를 받는지, 무슨 범죄를 당했는지 제가 봤을 때 지금 드러난 것만 가지고는 의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남현희 씨는 전청조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누릴 거 다 누렸잖아요. 일단 좋은 차도 타봤고 좋은 백도 들어봤고 좋은 데에서 뭐 하룻밤 자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특별하게 그 고소할 만한 그 건수가 있을 것인지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뭐가 제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빨리 전청조 체포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을 좀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그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 가지고 이렇게 온 방송에서 이렇게 계속 떠드는 게 이제는 피곤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전청조가 조사를 체포됐다가 잠깐 받고 석방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뭐 잠적했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게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빨리 소재 파악해가지고 그다음에 전청조 입장에서도 빨리 이 정도 됐으면 뭐라고 한마디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마디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손정혜 변호사. 남현희 씨가 억울할 수도 있는 지점이 있습니까? 사실관계 파악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본인은 본인을 굉장히 사랑으로 애정을 가져와서 다가왔던 사람이 전청조라고 생각해서 친밀해졌던 걸로 보이는데 어찌됐든 전청조는 전혀 그런 마음과 없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혼인빙자 사기, 투자 사기에 활용한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 배신감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두 번째로는 경위야 어찌됐든 대국민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의구심에 휩싸여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고요. 아까 사기로 고소한다라고는 안 했지만 고소한다는 걸로 봤을 때는 일부 투자 약정을 하거나 일부의 자금이 건네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본인이 언제 이 사람이 사기를 치는 거라는 걸 알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라도 주변에 알렸으면 주변 사람들이 투자를 안 했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도의적,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 알면서도 적극 협조했다. 이거는 방조범이 될 수 있어서 향후의 수사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약간 이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복잡하기도 하고요. 아, 이런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약간 어리둥절 그리고 당하게 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소개해드렸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쉰카콜라요. 쉰카콜라와 반수생.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콜라인데 이게 그냥 콜라가 아니군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요 내용과 관련된 목소리들이 있는데요. 3명이 잇따라 등장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혁신위의 제1호 안건은 당내 통합을 위한 대사면 이거를 1호 안건으로 놓고 향후에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가령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두루두루 당내 대화합과 탕평을 위한 어떤 대사면 논의 이게 아마 1호 안건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 다 말했습니다. 애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당의 어른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사멸이라는 것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죠. 단순히 징계 취소해버리면 될걸. 그걸 대사면 운운하고 당에 무슨 대통령이 있습니까?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그렇게 언론지상에 도배를 하고 나는 징계를 취소하고 안 하고는 나는 내 정치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대단한 시혜적 권력을 가진 것처럼 사면 홍준표 대표도 당장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이 정당의 윤리 징계나 이런 것들 희화화하면 사용해왔던 사람들이 이걸 지금 또 무슨 대단한 시혜적 조치인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징계 상태에 있는 국민의힘의 전직 두 대표 홍준표, 이준석. 이 혁신안 건으로 오늘 또 의결도 됐어요. 그래서 최고위원회의 보고된다 그러죠. 이제 대사면, 당내 징계에 대해서 이제 없었던 걸 해주겠다. 사면이라는 표현 나오니까 발끈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만두세요. 왜요?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반응이요. 특히 김현철 김현철이라고 그랬네요. 김철현 죄송합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님 나오 계신데요.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 유난히 얘기가 설명이 많으면서 약간 감정적으로 약간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약간 화도 난 것 같고요. 이렇게 대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홍준표 대표하고 일단 김기현 당대표하고 어떤 개인적인 어떤 악연 문제로 먼저 접근할 수 있는데요. 예. 그 2011년도에 홍준표 이 시장이 처음으로 여당의 대표를 했을 때, 예. 그때 그 홍준표 그 시장 같은 경우는 개보원이었는데 그 독고다이 정치를 하죠. 근데 유일하게 그때 잠깐만 독고다이 정치. 독고다이 혼자 하는. 이거 방송에 적합하지 않았으니까 혼자 정치. 예, 이제 혼자. 약간 나도 혼자 한다. 본인 중시 어떤 정치를 하는데 그때 2011년도 당 대표였을 때 유일하게 그때 약간 개보원의 활동을 했던 사람이 현재의 대표인 김기현 그때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훨씬 더 한 수 아래 정치인. 본인이 지도부일 때 밑에 대변인 역할을 그렇습니다. 했는데.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한 번 상사는 한 번 상관 영원한 상관인데. 그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근데 이제 김기현 이제 대표되고 난 다음에 상임 고문에서 해촉을 하고 또 수요 때 골프에 대한 부분도 진상 조사를 제대로 안 해보고 그리고 이제 징계를 해버리고 그리고 지금 와서는 갑자기 소위 말해서 약간 아래 사람 한 수 아래의 정치인이 본인에 대해서 참여를 한다고 하니.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것도 지금 뭐 인요한 교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정치인도 아닌데 뭐 이겁니까 그럼? 일단 거기에다가 두 번째는 이게 약간 끼워 넣기 사면의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주 타겟으로 보는 건 이준석 당대표의 전직 당대표에 대한 그 사면이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준석 이 전 대표가 기자회견 두 번째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안 바뀐다면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무거운 수행을 한다면 모종의 정치적 결심을 할 것처럼 나왔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무소속이든 아니면 신당설이 나오는 것처럼 어떤 탈당을 위한 명분 쌓기가 될 수 있는데 그 명분을 서로 이제 주고 보고 뺏겨야 되거든요. 근데 인요한 혁신위원회에서 어쨌든 대사면하게 되면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를 껴안으려고 하는 포용하는 노력을 계속 그러니까 보여주고 명분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탈당 명분을 조금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를 하는데 거기에 갑자기 홍준표 시장 내년에 총선에 출마하지도 않는 홍준표 시장 나를 왜 껴 거기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완전 끼워넣기 뭐 깍두기처럼 돼버리니 더 이제 저렇게 분기탱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설명을 들어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슨 생각을 해서 그렇게 SNS에 글을 그냥 엄청나게 올렸거든요 주말 동안.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일단 혁신안 1호로 당내 징계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대사면을 하겠다. 그리고 오늘 의결이 됐어요. 결국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당사자들은 강하게 됐어요. 이런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 국민의힘 대변인이 어떤 좀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홍 시장님 같은 경우는 주말에 글을 굉장히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거기 일부 댓글에 보니까 콩카콜라인 줄 알았는데 쉰카콜라구나라는 글이 있었어요. 반수생 지금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는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우리 조교 선생님이 그 학사 지도를 잘 안 해주었다고 불평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쉰카콜라하고 반수생이 저기서 나왔군요. 김영주 전 의원님. 그럼 지금 이 박정화 대변인이 한 저 설명이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를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시선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당원들은 아마 이준석 대표의 저런 반응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을 지금 사면해 주냐. 지금 왜 갑자기? 그런 여전히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별로 사실은 크게 반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까 방금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대상자도 아니고. 사실은 뭐 사면이 되거나 안 되거나 딱히 본인의 어떤 행보에는 관련 없어 보여요 지금. 그런데 굳이 박정화 대변인이 그 싱카콜라란 말을 해서 한번
물론 인용을 했은 거예요. 인용을 했습니다만. 인용하는 것 자체가 또 신기를 불편해.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주말 내내 자기 마음이 시원하다 할 정도로 많은 글을 쐈잖아요. 이제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면 정리될 것 같고. 예.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왈가왈부에도 불구하고 인용환 위원장의 그런 포석은 저는 유효하다고 봐요. 이준석 대표의 마음을 조금은 흔들 수 있다. 지금 그러면은 본인은 반발하고 있지만 그래도 흔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본인의 기본 기조는 여전히 핵심은 혁신의 대상은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다라고 하는 정확한 정조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이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공천 줄 수도 있어. 좀 기다려봐.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준석 대표도 뭐 마냥 그렇게 마이웨이 할 수는 없는 지경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떠났다면 사실 이미 떠났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준석 대표야말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당은 사실은 시간만 지나면 내 당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는 거는 총선 뒤를 말하는 겁니까? 총선도 지나고 자연적으로 다 죽고 나면 내가 뭐 훨씬 실제로 좀 심한 말이지만 뭐 꼰대들 다 지나가고 나면 그다음에 누가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냐.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와요. 독고다이 꼰대 막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표현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신당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당을 나갔다 들어올 망정.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마음을 흔들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두 사람의 지금 정확한 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반응을 굉장히 격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뭔가 신경이 쓰인다라는 뜻도 있고 아니면 진짜 너무 불만이 많다 이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준비된 영상은요. 좀 지난 거예요. 이 홍준표 대구시장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가 당시 징계 그 결정이 나오기 즈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보시죠. 그런 거 자꾸 시비 걸지 마세요.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꼭 권위주의 시대 정신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질문을 하세요. 기자들은 핵가의 소리 하고 있나. 전국적으로 수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 질문하신 내용들 제 관점에서 정확하게 소명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당의 많은 혼란이 종식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저 때는 홍준표 대구시장 사과하는 모습 그리고 약간 윤리 심사 때 약간 좀 뭔가 소명을 하는 모습에는 약간 좀 신중하죠, 조심스럽고. 근데 지금하고 좀 모습이 달라요. 전용기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이거 대사면 추진이 이거 긁어부스럼을 내는 걸까? 이거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지금?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거죠. 처음에 그 홍준표 시장도 당당하게 나오다가 이렇게 말을 바꾸면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당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라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맞춰준 걸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점입 가경으로다가 더 홍준표 시장을 잘못 행동한 사람처럼 만들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당과 그리고 당의 대변인까지 나서가지고 뭐 신카콜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긁어부스럼이 아니고 이거는 완벽한 부스럼이 된 상황이다. 저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직 긁어부스럼이 아직 부스럼이 나온 거예요? 그런 지금? 것이죠. 사실 뭐 당 대변인이나 인유한 뭐 혁신이나 이 이준석 대표하고 홍준표 시장을 조금 정리해서 데리고 가는 그림을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분들이 본인의 주장이 너무나도 명확한 거물 정치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본인들의 주장들을 더 강력하게 어필을 하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인유한 혁신이가 오히려 흔들리는 상황까지 연출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용기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시잖아요. 한 두세 주 전까지는 사실 민주당 얘기가 나오면 표정이 어두우셨거든요. 근데 오늘 국민의힘 얘기를 딱 나오니까 약간 좀 표정이 밝아지시면서 막 과감하게 뭔가 좀 얘기를 해 주시네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여담이었습니다. 자, 전혁진 변호사. 네네. 일단 당사자들은 거부하지만 혁신 차원에서는 오늘 의결을 하고 이걸 이제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면 거기서 결정이 나오면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최고위원회 지도부에서 대사면 요 제안, 요 수용을 할까요? 이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당연히 하겠죠. 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징계를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절차가 뭐냐면은 당대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대표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되는 거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가 인 위원장한테 전권을 주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인 위원장은 심지어 김기현 대표한테 아니 수도권에서 출마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징계를 취소하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징계 취소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명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이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이렇게 저렇게 나뉘는 것보다 같이 모여가지고 힘을 합치는 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한 사람도 징계를 취소해 주자. 명분도 된다고요. 본인이 아무리 반발을 해도 그거는 오히려 그 제3자 봤을 때는 선물을 주는 건데 사면을 주는 건데 그것을 반발한다? 오히려 그 모양이 더 우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저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징계 취소는 이루어질 거고 거기에 대해서 특히 이준석 대표, 홍준표 시장은 징계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총선 출마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지금. 내년에 총선 출마할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속으로 굉장히 I'm thank you 거기는 별 얘기를 안 하고 계세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그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이준석 대표인데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저런 불만 섞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그게 주목할 만한. 막상 사면 결정이 나오면 이준석 전 대표가 뭐라 그럴까요? 뭐 그냥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진짜 탈당할 것인지 아니면 남아서 뭐 공천을 받는 신청을 해가지고 공천을 받는다든지 그런 행동이 중요하지 지금 상황에서는 말은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김철원 교수께서는 평소에 이제 여당 뭐 상황이나 움직임 뭐 예의주의하시면서 보고 계신데 이준석 전 대표의 마음 속에는 계속 당에 남아서 공천을 받아서 총선에 출마하는 쪽이 무게가 더 있을까요? 아니면 상황 봐서 당을 나가는 쪽에 무게가 있을까요? 일단 그 두 번째 기자회견 밝힌 것처럼 최대한 당에서 무언가를 바꿔보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하겠죠.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만약에 안 된다면 국민을 상대로 해서 탈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명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근데 아마 이게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서 사면이 행사되면 당원권이 복권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 당원권이 복권이 되면서 노원병에 당협위원장 차례도 다시 복권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구를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제 생각할 때는 본인이 지금 사면에 저렇게 아주 절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최고위원회에서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제가 볼 때 그 다음 수순으로는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당협위원장을 만약에 사퇴한다거나 그 다음 액션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만약에 당협위원장 안 합니다라고 나오면? 그렇죠. 당협위원장은 무조건 당원권과 복권과 동시에 당협위원장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안 한다고 본인이 그러면. 만약에 사퇴를 해버리면 또 다른 파장이 또 생길 수도 있는 여지가 그건 탈당 쪽으로 기운다고 보는 겁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뭐 이뇨한 혁신이든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든 서로 간에 어떤 간에 명분 서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전망합니다. 추가적으로 짧게 질문드리면 혹시 결국 궁극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혹시 대구 이런 데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뭐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전국적인 인지도라든가 20대 남성에 대한 표는 약간 가지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만약에 탈당을 하게 된다면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에는 분명히 악재가 될 겁니다. 아마 어떤 대변인은 오히려 플러스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고요. 단지 대구에 출마할지 여부는 최후까지. 왜냐하면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 때 아마 국민의힘의 공천 신청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대구 같은 공천은 항상 역대 선거 때 보면 가장 늦어왔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어떤 물갈이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맞물려서 아마 본인의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가 변수도 좀 있고요. 뭔가 이렇게 요동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여기 서서 쑥두하게 말 한마디 하고 가세요. 손을 내리시고 잠시 기다리시겠습니다.
공통점은 뭔가 아픔 이런 거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어떤 그런 행사, 그런 모습, 뭐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일정인데요.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어제 오늘 행보 평가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하실까요? 우선 뭐 인요한 위원장 말씀 맞다나 이제 기초를 다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그 국민의힘에 모자랐던 부분들을 채워넣는 것을 먼저 하겠다는 뜻에서는 이해는 됩니다.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면 저것은 개인기이지 과연 혁신이라고 하는 전체 팀플레이하고 거리가 멀다. 실제로 제가 보니까 뭐 오신환, 김경진, 임요한 이 세 사람이 혁신이지 나머지는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냥 데코레이션으로 데려다 놓은 것 같은. 오히려 왜 그러냐 하면 결정이 너무 빨랐어요. 1호 혁신위 자체도. 그러니까 사면, 대사면. 예. 혁신위에서 내부 토론을 해서 몇 가지 이런들 하자. 그리고 주요 타겟이 사실은 이번 혁신위는 국민의힘이 모자란 수도권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하자, 강화하자라는 어떤 포석이 있었다면 전략적으로 광주가 먼저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권의 아주 어려운 지역부터 찾을 수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너무 스테레오타입화된 누구나 다 하면 원내대표나 뭐 국회의장이나 당대표가 선거하면 그 다음날 가는 행보를 하는 것은 참신하지 않다는 참신하지 않죠. 것 같네요. 그리고 전략적이지 않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머지 젊은 사람들을 이번 혁신위의 주요한 구성은 뭐 청년이고 수도권이고 혁신인데 누가 수도권입니까? 사무총장이 뭐 경기도에서 일했다는 것으로 어떻게 경기도나 수도권이 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아직은 전략적이지 못하고 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개인기로 버티고 있지 않나. 예를 들면 뭐 저 낙동강 얘기했다가 쓱 농담도 못하냐 이렇게 간보기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실제적으로 도대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들을 진짜 선택했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누가 선택한 혁신위원지도 저는 모르겠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너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약간 의심을 하시는 약간 분석을 해 주셨어요. 자, 일단 어제 오늘 모습이었고요. 그런데요. 뭔가 말이 좀 살짝 달라진 거 아니냐.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언론에서도 이런 시각을 좀 일부 보여주고 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우선 이게 이른바 영남권 의원들을 겨냥한 최근에 어떤 본인의 발언들이 소개가 되는데 이게 처음에 이게 나왔었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짧게 얘기한 게 이거였어요. 낙동강 하류 세력 뒷줄에 서야 한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당에서도 막 반발하는 목소리 있었거든요. 그러자 농담도 못하나 비한 거 아니다. 농담으로 살짝 뒤로 물러났거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영남권 스타들 서울에 와라. 그러니까 수도권에 출마하라. 그러면서 주호영, 김기현도 스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들을 때 이렇잖아요. 주호영, 김기현, 주호영 있는 원내대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중진이고 스타급인데 서울이나 수도권에 출마할 수 있다. 와야 된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이름까지 썼는데 다 오보다라는 또 입장을 다른 인터뷰에서 밝혀요. 오보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살짝 얘기하고 빠지는 것 같은데. 자,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낙동강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소중한 곳입니다. 제가 낙동강을 비화한 건 절대 아닙니다. 과거 제가 강의할 때 낙동강 하류 세력에 대해서 조크한 거지. 그 좀 팩트를 좀 잘 확인하세요. 그 김한길 대표하고 저하고 매일 통화한다. 그건 사실과 너무 멀어요. 그게 하나의 예입니다. 잘못된 보도에.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게 훅 던지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뭔가 변하는구나라는 느낌을 확 줄 수 있거든요. 대신 당내 반발이 커질 수 있으니 농담이었다고 살짝 뒤로 빠지지 않습니까? 매우 정치적으로 그 정치적 감이 뛰어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면 부러지는데 또 유연성을 갖고 있어서. 자, 정치 변호사, 인요한 위원장의 최근의 발언 그리고 약간 그걸 뒤로 수습하는 듯한 뒤로 빼는 듯한 발언까지 있었는데 이게 정치적인 치고 빠지기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아마추어로 보이십니까?
제가 봤을 때 인 위원장은요.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럼 치고 빠지기를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보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 위원장은 뭐 누가 봐도 엄연한 한국 사람이고 예. 한국에서 교육을 다 받아서 예. 한국의 의사고시 합격해서 한국 의사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은 그 혈통은 뿌리는 미국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한국 그 진짜 그런 일반 정치인이 저렇게 낙동강 이야기를 하고 그거 쪼꾸였다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반발할 수가 있는데 예.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사람이니까 이런 경우엔 미국 사람이니까 우리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 미국 정치인은 이런 식으로 가볍게 농담합니다, 쪼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어설프지가 않아 보이거든요. 어색해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본인의 그 위치나 이런 그 지위 같은 것들을 잘 이용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 혁신위원회가 이런 정도는 던져줘야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만약에 혁신위원회라고 띄워놨는데 뭐 뉴스에도 안 나오고 방송에도 안 나오고 그러면 그럼 하나 만화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그 여당의 혁신위원회는 지난번 야당에 비해서 훨씬 더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용기 의원께서는 뭘로 보이십니까? 정치적 치고 빠지기 아니면 아마추어적인 모습? 저는 아마추어라고 보입니다. 다르게 평가하시네요. 네, 그리고 예. 사실 언론의 상황들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댓글들도 보는 것 같고 사실 그 상황에 좀 휩쓸리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아마추어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예. 사실 뭐 여러 가지 대화에서도 말이 계속 바뀌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꼭 바뀔 때마다 본인이 좀 비판을 받는 지점에서 많이 바뀌거든요. 지금 우리가 CG에서 확인하듯이 영남권 스타 서울에 와야 된다. 뭐 주호영, 김기현 대표도 이름을 스타다. 콕 집었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거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항의를 좀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 당원들로부터 그리고 그 당사자들로부터 이런 얘기 이름 콕 집으면 문제 생긴다라고 항의를 받다 보니 내가 이름을 막 정확하게 찝은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언론 상황들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휩쓸린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행보도 저는 좀 아마추어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행보요? 지금 이태원 참사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하러 어저께 행사에도 참석을 했고 수도대회에 참석했죠. 그리고 처음에는 5.18 묘역에 가서 또 예. 참배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게 김종인 대표가 옛날에 국민의힘을 다 확 바꿔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원래 기존의 국민의힘에서 하던 행보와 다른 5.18 이런 묘역의 참배 정도로 갔을 때 이제 국민의힘은 진짜 바뀌는겠구나 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했다는 말이죠. 근데 이 위원장이 갔을 때에는 왠지 다른 사람들도 비판하고 5.18 묘역에 갔을 때도 왜 왔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김기현 대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아바타에 불과한 혁신위원장인데 어떻게 겉으로만 이런 모습을 보여서 국민의힘이 바꾸고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느냐에 대한 비판을 사실 추가적으로 듣고 있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본인의 분명한 메시지는 있지만 이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기존 정치인보다는 그 아마추어적인 면이 보이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아주 다르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지금 아무튼 뭔가 좀 보기에 따라 달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뭔가 본인이 얘기를 해놓고 다른 쪽에서는 약간 그걸 수습하는 듯한 이 모습이 좀 반복되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낙동강 하류 세력 뒷전에 그리고 명랑권 스타. 자, 이 얘기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딱 머리에 떠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인터뷰에서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김기현 대표입니다. 그럼 김기현 대표가 갑자기 뭘 압박을 받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지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김기현 대표가 질문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혁신에서 아직 제안을 해온 바가 없어서요. 제안을 정식으로 해오면 영남당의 이미지를 좀 벗어나야 된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수도권 차출 문제도 제가 불만이 좀 있는데요. 수도권 유권자들이 바보들이 아닙니다. 김기현 대표가 나가라, 뭐 주호영 대표 나가라. 이래서 끌려와서는 절대 수도권 선거에 도움이 안 돼요. 스스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자, 김철현 교수님. 혁신위원회가 만약에 김기현 대표 보고 서울 아니면 수도권에 좀 범지, 그것도 어려운 곳에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 김기현 대표가 응할까요? 일단 혁신위원회가 월권이고요. 월권. 이번 주가 되면은 총선 기획단이나 아니면 인재영입위회가 출범을 합니다. 그게 내년 총선을 겨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혁신위원회가 내년 총선에 관련된
무언가를 내놓으려면 그런 기구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위원회는 어쨌든 강서구청장 폐인에 따른 거기 원인을 분석하고 진단해서 올바른 혁신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내년 총선하고 혁신위원회라는 조직에서 그런 뭐 공천과 관련된 걸 뭐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것 자체가 그건 좀 다른 문제가 이관 위원장 스스로가 그것은 월권이라고 밝힌 바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이 집권당이었을 때 그때 있을 때 총선에 여당의 대표들이 순환사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때 당대표가 강재섭 의원이었거든요. 강재섭 대표였거든요. 강재섭 대표가 18대 때 출마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김무성 당대표가 출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사퇴부터 뭐 불출마, 그다음에 험지 출마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힘든 건 다 요구받고 있거든요, 지금. 결국 내년에 결국은 역대 다른 우리 그 여당 대표 등 분들처럼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좀 그치지 않을까. 본인이 최종적으로 나오기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불출마 쪽으로 전망하시는 그래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공천 쇄신의 어떤 뭐 이 물을 터주는 물기를 터주는 그런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래 봅니다. 단지 저는 좀 더 덧붙여 싶은 게 그 혁신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그 영남권의 스타 의원들을 혐지로 차출하는 부분은 저도 굉장히 반대를 하는 게 왜냐하면 영남권에 있는데 비스타 의원들이 있거든요. 초선 영남권의 비스타 의원들이요? 초선이 되고 재선되고 3선을 해서 그래도 국회의원을 10년 이상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 지지도가 낮아서 스타 반열에 몰아올랐던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남에 예를 들어 뭐 조영 의원을 얘기했는데 조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대구 경북에서 무소속까지 거쳐서 5선을 했거든요. 그 내년 총선이 되면 6선이 됩니다. 그럼 얘기를 보면 대구 경북 TK에서 한 20여 년 동안 나오지 않았던 국회의장도 도전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렇죠. 6선 정도 되면 되죠. 대구 경북에서는 당연히 조영 의원이 내년에 또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장이 되는 그런 모습도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도권을 끌고 간다? 그러면 대구 경북에 있는 비스타 의원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저는 영남권에 있는 스타 의원들을 험지로 끌어올릴 생각 이전에 영남권에 있는 비스타 의원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혁신위원회가 답을 내놓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분들은 거기서 계속 출마를 도전하세요? 아니면 서울이나 수도권, 경기도로 오세요? 이런 걸 정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영남권에 있는 비스타 의원들을 혁신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스타 의원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험지로 출마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 맞지. 그동안 열심히 해서 좋은 법안 내고 대중성 올리고 전국적 인지도 올라갔던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한다면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벌 주고요.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 주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오늘 국민의힘 뭐 의원총회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뭐 이 낙동강 하류 세력 뒷전 뭐 영남권 스타 이거에 대해서 뭐 불만이 많이 나왔다 그래요. 막 비판도 하고 그랬답니다. 저 김초영 교수께 짧게 영남권 스타 의원들이 만약에 수도권 험지 출마를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효과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효과는 아마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지 않다고 보여요. 제가 볼 땐 그냥 나름대로 공천 쇄신을 하고 나름대로 영남권의 새로운 인재 영입을 위한 그런 뭐 등용문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뭐 자리 비는 효과밖에 없다는 겁니까? 그럼? 어쨌든 뭐 이 중진들의 험지 출마는요 어떤 새로운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등용문은 되는 건 분명하거든요. 양보 희생 뭐 이런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걸로 들리네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아직은 진행형입니다.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는. 그리고 오늘 김기현 대표가 뭔가 좀 중요한 것 같은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이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하는 나라의 우리 당 내부에서 검토를 한 결과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김영주 전 의원님, 김포를 서울에 편입을 한다는데 김포가 굉장히 넓고 바다까지 이게 접해 있는 곳인데 편입 얘기를 꺼냈는데 이걸 추진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진짜 수도권으로 오시려는 겁니까? 아니 무슨 뜻입니까? 이게? 카메라에다가 더 붙여서 과연 저런 내용으로 당정 협의를 했을까요? 과연 그것이 상식적으로 일단 당에서 추진한다는 쪽으로 좀 얘기를 했거든요. 과연 이제 그 소위 행정부에서 저런 답을 그러니까 여당 당대표가 저런 얘기를 하면 저게 맞다고 얘기를 할까요? 다만 이제 총선을 앞두고
뭐 김포 라인이 굉장히 불만이 많으니까 뭐 출근길에 있어서 잼이 많이 걸리고 어려우시니까 서울에 편입하겠다. 뭐 중국의 북경은 그렇게 편입을 하더라고요. 몇 탄씩 해서 편입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정확한 답일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경기도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를 구분하자는 의견도 남북도로도 있고, 나누자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의견도 있고 그 사이에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자는 의견도 뭐 말이 전혀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지만 왜 하필 지금이냐? 그리고 정확하게 여당 대표로 책임 있는 말씀인지 저는 뭐 여쭤볼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정말 지방은 완전히 피폐화되는데 서울만 더 많이 인구를 넓혀가는 뭐 그런 부분들이 과연 총선 전략으로 과연 김포에 계시는 분들의 표를 얻을 수 있는 뭐 부분적으로는 서울에 편입한다니까 좋아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그것이 실질적인 뭐 행정구역상의 서울이 된다는 것이 쾌적함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뭐 굉장히 좀 뜬금없는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욱진 변호사께 짧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뭐가 법적으로 복잡해 보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김포 시민들은 좋아하실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아니, 서울 시민이 낫지 경기도민이 낫겠습니까? 갑자기 또 이러면 또 경기도민들이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또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반면에 경기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김포가 굉장히 배드타운 같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김포 통해 가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서울로 굉장히 많아졌으니까 이거를 통합적으로 교통 대책을 세우는 게 김포를 편입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김포 시민들은 좋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아예 아무리 그렇다고 그러더라도 지금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야 그래야 이제 듣는 사람들이 조금 덜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가 갑자기 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깜짝 놀라서 들으신 분들이 많다 그래요. 이거 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요. 고맙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왜 나왔나? 고맙다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도 이 이태원 참사 일주기 추도대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무슨 고맙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일단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우리 손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는 알겠어요. 근데 고맙다는 얘기를 꺼냅니다. 저기서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시는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 고맙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요. 이 얘기가 어제부터 나오면서 막 얘기가 좀 있어서요.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하나 글을 쓴 게 있거든요. 방명록에. 그거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고맙다라는 얘기가 이게 그때 두고두고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게 세월호 참사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애들아 너희들이 뭐 촛불광장의 별빛이었으나 너희들의 큰 뭐 이런 촛불이 되었다. 이러면서 약간 뭘 얘기하면서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썼는 이 부분이 논란이 됐었거든요. 조혁진 변호사. 네네. 유족분들 앞에서 고맙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큰 실수다. 실수를 떠나가지고 결례다. 이건 실언을 한 거라고 그렇죠. 보시는 겁니까? 일주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제삿날이에요. 제삿날인데 고인들 앞에서 고맙다라고 하면 고인들 보고 뭐가 고맙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러게 뭐가 고맙다라는 얘기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의의 사고로 저렇게 그 젊은 청춘들이 대부분 젊은이들이었잖아요. 그렇게 세상을 떴는데 그것이 고맙다는 이야기라고밖에 해석이 안 된단 말이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걸 고맙다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한 번 처음에 한 것이 아니고 문재인 그 당시 후보였을 거예요. 아마. 2017년 3월이니까요. 그때도 지금까지 얼마나 그 이야기를 한 것이 그때 애들한테 고맙다. 애들이 왜 고맙냐 이런 식으로 논란이 많았는데 그 이야기를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을 한 거니까 이거는 조금 그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유족들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유족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좀 불쾌했을 수 있겠다. 그 쉽게 말하면 실언을 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언이다 이런 말씀인데 전용기 의원. 네. 이게 당시요 문재인 당시 후보 당시에 이게 논란이 됐었거든요. 왜 고맙다는 글을 거기다 썼는가. 미안하다는 알겠는데 왜 고맙다는 말을 거기다 썼는가에 대해서 당시 민주당 측에서 내놓은 설명 중에 지금까지 알려지는 게 우리 사회가 새로 깨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뭐 그런 뜻입니까, 그럼? 약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추가적으로 유족들한테 지금 고마워해야 될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족들에게 지금 한 말이다, 저거는. 유족들하고 지금 그 이태원 참사 1주기에 참석해 주신 우리 많은 시민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버티지 못했으면 1주기 행사라는 것 자체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1주기고 저도 지금 왼쪽 가슴에 이태원 참사를 기리기 위한 그 배지를 달고 있는데 사실 아들, 딸을 잃은 가족입니다. 지금 그 유가족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어머님, 아버님들도 젊으세요. 그만큼 젊은 친구들이 갑자기 사회적 참사로 인해서 명을 달리했는데 누구 하나 버티지 못하고 본인도 따라가는 실수를 범하는 굉장히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우리 사회에서 족족히 보였는데 지금 이 이태원 참사 이 추모대에는 그분들께서 모두 지금 자리를 지키시고 굉장히 아픈 마음을 함께 동요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에게는 버텨줘서 고맙다라는 말이 좀 될 수도 있고요. 다들 잊지 않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말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좀 전에 우리 정혁진 변호사께서 제삿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이분들에게 버텨줘서 고맙다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 정부에서는 이 사회적 참사를 두고도 본인들 잘못 아니다. 뭐 행안부 장관은 내가 가서도 뭐 문제가 본인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소위 제삿날에도 참석을 대통령께서도 행안부 장관께서도 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적 참사에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유가족들이 버텨줬고 시민분들께서는 1주기에 잊지 않고 참석을 해줬기 때문에 그분들에게서는 감사하고 조금만 더 우리가 힘을 내서 앞으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노력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이런 말을 해주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영신 변호사는 실언이다. 전용기 의원께서 실언 아니다. 저건 다 뜻이 있어서 한 거다. 뭐 이런 거네요. 김영주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맥락을 좀 깊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갑자기 뒤에다 끝에 고맙다를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고맙고 미안하다라고 얘기한 건 방금 우리 전용기 의원 얘기한 것처럼 맥락을 좀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어렵지만 또 국가도 손잡아 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버텨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실제적으로 야당으로서의 어떤 국가적 기능들을 제할 수 없음에 대해서 미안함을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철영 교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고맙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참사의 어떤 정쟁화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그 2014년도 세월호 사태가 박근혜 정부가 몰락하는 그 신호탄이 된 게 맞거든요. 그 사실은 이 좀 고맙다, 미안하다, 잊지 않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는 마치 이것이 승리를 위한 주문, 다음 대선 승리를 위한 또 주문 형태로 외운 게 아닐까. 그래서 2017년도 3월 10일 날 어쨌든 대선에서 이기게 되는 이제 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나름대로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번에도 이 작년에 어떤 참사가 다음 대선을 향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승리의 주문으로 본인은 여기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마치 실언처럼 나오지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사를 정쟁화시키는 굉장히 좀 끝판왕으로 좀 굉장히 좀 나쁜 케이스죠. 아무튼 귀를 좀 잡았습니다. 고맙다라는 표현을 써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요. 내일 윤석열 대통령 국회에서 시정연설, 예산과 관련된 연설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원래 그렇게 대통령이 국회에 어떤 연설 때문에 가면은 사전에 간담회를 하잖아요. 의장단, 그리고 뭐 오부 인사, 그리고 여야 대표 지도부 이렇게 간담회 하는데 요걸 놓고 그동안 얘기가 많았는데요. 일단 뭔가 설명이 하나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내일 시정연설 때 이제 모임에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대표님 결단으로 참석하시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뭐 따로 만나거나 이런 이야기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자, 김영주 전 의원. 네. 지난해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 사정간담회 참석 안 했어요. 그때 뭐 하여튼 여야가 그때나 지금이나 대치 국면인데 아무튼. 근데 이번에는 참석을 한다 그래요.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고민이 깊었던 것 같아요. 워낙 지금 대통령과 야당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데 2년 연속 불참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을까요? 이 참석하기로 한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저건 의례적인 모임일 수 예.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어쨌든 지난 보궐선거 이후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조금 여유가 생겼다. 지금 여유가 생긴 거다 지금 저게. 대통령하고 기싸움해서 안 나가는 그런 것보다는 예. 실제로 우리가 많이 어떤 영수회담이라든지 또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 최종적으로는 3자 회동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요청했지만 요청해놓고 국회에 오신 대통령 보러는 왜 안 가냐? 이런 비판이 직면할 수 있는 약간 거죠. 이상할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저거는 의례적이 저기도 가놓고 따로 보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기 안 가는 건 모양이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보더라도. 그래서 또 안 갈 이유도 없고 예. 또 오히려 더 대통령이 그동안에 애소 만남을 안 하겠다고 부인해 왔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미리 스스로가 불참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다면 이거 대선 끝난 이후에 거의 처음 아닙니까? 그렇게 되나요? 모임 만나게 길게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때 행사장에서는 몇 차례 얼굴을 본 적이 있었죠. 본 적이 있어서 처음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뭐 차분히 앉아갖고 이렇게 국회의사당에서 머리를 맞댄 건 상당히 이제 3년 만이다. 그렇게 3년 만이 아니고 뭐 어찌 보면 처음이네요. 대선 때 무슨 토론회 이후 처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김철영 교수님. 근데 내일 그 사전 간담회라는 자리가 사실은 여러 명이 만난단 말이에요. 뭐 국회의장 단도 있고 오부 요인들도 오시고 해서 뭐 여러 명이 만나는 중에 이제 만나는 건데 뭐 단독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글쎄요. 그래서 무슨 대화가 별다른 대화가 있겠는가? 그래서 무슨 어떤 대화의 성과라고 할 만한 게 나오겠는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내일은 그냥 만나는 것 자체로 좀 의미를 둘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요. 일단 대통령이 국회의사들 도착하는 시간이 거의 한치의 빈틈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겠죠. 아마 9시 40분이나 45분쯤 도착할 거고 예. 이동 시간을 감안하면 아마 앉아서 잠깐 차 마시는 티타임 시간이 한 10분, 15분 내일 거거든요. 그럼 이제 국회의장단 오부 요인들 여야 당 대표들이 일단 다 악수하고 인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한 1분 정도 내외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 아마 깊이 있는 대화는 못 나눌 것 같고 단지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꾸준히 이제 영수회담을 주장해 왔는데 예.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럼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친전 문서로 그냥 대통령께 드리는 게 저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 자리에서 뭔가 적어서 할 게 많은데 이거를 이제 대통령께 전달을 친전으로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라고 전달하는 거. 거기 이제 내각 총사태는 이런 말은 좀 빼시고 왜냐하면 그건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그런 것 빼고 정말 본인이 생각하는 대통령을 향해서 진짜 충원을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예를 들면 이런 종이 한 장으로 요약을 해서 딱 전달할 수 있는 봉투에 방법. 넣어서 이렇게 대통령께 친전 문서로 들으면 그나마 대통령이 그것을 읽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나름대로 영수회담은 아니지만 그런 퍼포먼스는 없었지만 그래도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이 야당의 대표로서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담아서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는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는 이 시정연설에 이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도 참석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참석. 그러니까 보이콧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내일은 또 뭐 여야 대표 간의 신사협정이 맺어졌는데 최근에 보면 그 신사협정을 깰 만한 아주 좀 유력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어떤 분입니까? 정청래 의원. 그런 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뭐 인요한 우리 그 김기현 대표에 대한 핫바지 그다음 삑사리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내일 과연 그 신사협정을 정청래 의원까지도 좀 지켜낼지 이건 제가 볼 때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그래 봅니다. 전영기 의원 한 20초 남았는데 혹시 뭐 내일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아마 그 만남 장소에서 모두 발언까지는 아마 허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고 국회의장단 그리고 여야 대표께서 한 말씀 하실 텐데 그것도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